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과 국군 포로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과 북은 65년 동안이나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과제들을 되짚어 보면서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그리고 국정원 실장을 지냈던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25 전쟁 발발한 지 65주년이나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하지만 6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글쎄 남북 관계는 크게 변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선 북한에서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가 개소된 것을 두고 굉장히 좀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일각에서는 굳이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둘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예,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한 것은 이제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역시 이제 탈북자가 한국에 제일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약 2만 7천 명이 와 있고, 따라서 제대로 북한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탈북자가 많은 지역에 사무소가 있음으로써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통일부라든가 통일연구원 또 민간단체들이 사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놓고 있고 매년 사실은 이 인권 백서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멀리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으면서 탈북자들 또는 방북자들 네. 북한 인권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만 또 한면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이 벌써 반응을 했고 광교 유니버시아드 대 불참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COI 서울 사무소 설치를 이유로 해가지고 네. 벌써부터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질 것인가 아니면 남북 관계를 따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고려를 했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제네바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 탈북 경로로 중에 하나인 태국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5월달에 우리 정부가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수락을 함으로써 이제 서울에 이 사무소가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물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사 자체에 염두를 둔다고 한다면은 서울에도 둬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조사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라고 해서 큰 틀을 우리 정부에서 구상을 한다고 한다면 좀 당분간은 제네바라든가 태국에 두고 점진적으로 서울로 이렇게 옮겨온다든가 이런 조금 절충안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현실은 이미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서울에 개소된 것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조금 다른 나라 제3국에 설치를 해두고 북한과는 좀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저는 이제 현재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 우리 서울에 설치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이 이걸 빌미로 해서 뭐 도발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현 정부가 현재 북한의 도발은 상당히 억제해왔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뭐 중국이 허락한다면은 탈북자의 탈북 루트인 단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문 정도에 설치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서울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정보를 택할 수 있는 서울에 설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에 대해서 연일 북한에서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 전에 북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 2명에 대해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어떤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좀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그 정부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상황을 탈피하고 일단 석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특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북한이 받을 리도 없고 또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네 사람 때문에 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4명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사를 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석방을 위해서는 일단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포괄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6월 15일 날 9일 전이죠. 북한이 그 정부 성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걸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은 북한의 그 제의에 대해서 역제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건 없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오해사 대체 해제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식량 지원이라든가 더군다나 당신들 올해 뭐 1000년 만에 뭐 왕가물이니 네. 100년 만에 가물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당신들 식량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할 요구가 있다. 이런 문제를 의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역제를 해서 남북 대화가 막 개최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북한에 대한 대가를 좀 지불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송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이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글쎄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65년이 지나면서 이념 갈등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맞고 있는 6.25 전쟁 65년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현재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유니버시아드 대 불참도 이제 선언을 했고 또 북한이 COI 북한 인권 그 서울사무소 설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6.25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25 전쟁은 북한이 분명히 불법 남침을 통해서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그런 행동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유엔이 맞서서 싸웠고 또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휴전선이 이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한은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을 했고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충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개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 빨갱이라고 하는 이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씩 무슨 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시 또 파탄으로 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 때문에 설사 어떤 합의가 있다 손치더라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계속 어떻게 보면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6.25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질 건가에 대해서 깊이 이제는 좀 생각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도 6.25 전쟁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할 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할 건 용서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 남북 관계는 이러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5년이 지났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6.25를 그렇다면은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좀 바라보고 있는가? 겉으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인데. 네, 김일성이가 주도를 해서 남침을 했지만 소위 남조선을 해박시킨 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피해만 줬죠. 만약에 김일성이가 내가 주도해서 남침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권력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실패에 대해서 남로당 박헌영에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북침을 했기 때문에 북침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그건 승리다. 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김일성이 업적으로 해서 김일성이가 이제 그 6.25 전승
그다음에 또 그 일본 제국지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북한 그 권력을 장악을 하고 우상화 체제까지 만들어내고 3대까지 해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6.25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반공 체제가 성립되는데 큰 도움을 줬지만은 북한에도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그 각종 그런 뭐 연안파라든가 뭐 소련파라든가 남노동파를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김일성의 유일 독재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6.25 전쟁을 돌이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당시 전쟁 중에요, 군인보다 민간인들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이 3파선을 그 유엔군과 북한군이 서로 3번 정도 왕복하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더 이제 희생자가 컸죠. 통계를 보면은 한국군 그 사상자가 63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그래서 총 78만 명이 그 사상자가 났고 북한군은 80만이 사상자, 중공군은 123만 명에서 203만 명의 그 사상자가 났는데 그 민간인은 막 그 훨씬 숫자가 크고 전재민이라 해서 전쟁 피해자가 일단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전체 인구의 한 50% 이상이 전쟁의 피해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생겼던 거는 그 서로 이제 군이 서로 상대편 지역을 이렇게 그 오가면서 예. 그 상대편 군의 그 봉사를 했던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6.25 전쟁이 남긴 이 상처도 있지만 과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우선 가장 큰 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교류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편지나 그러니까 서신이라고 하죠. 편지나 화상통화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올스톱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을 보는 인식이 좀 달라요. 인도주의적인 사안인 것은 맞는데 네. 특히 북한은 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순수 인도주의적인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긴 이유는 역시 이제 아까 김정문 교수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엔군 그러니까 미국과 남한이 불법으로 북침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그 북한은 보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를. 그래서 순수 이산가족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김일성이가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서 85년. 네. 예, 85년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북한의 이산가족을 내려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화국의, 그러니까 북한이죠. 네, 네. 공화국의 우월성이라든가 잘된 점을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라. 남한의 그 친인척한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 체제를 선전하고 자기의 체제의 우월성을 남한에게 알리는 그러한 또 계기로 생각하는 바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식량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어떤 대가를 받고 그 행사를 치러주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상품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정한 어떤 예.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이런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지 않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특히 그 인권 문제도 북한은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계기로 해서 북한을 압살하고 예.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북한. 그다음에 우리는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뭐 비료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일정 부분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은 좀 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대가를 주고는 하지 않겠다는 또 우리의 그렇죠. 강한 생각과 북한은 대가를 받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그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잘 못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는 이 가슴 아픈 문제조차도 선전이나 어떤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좀 풀어주면 특히나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이 오이사 대북 제재 이거를 좀 풀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마치 좀 패키지처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좀 해주면 이거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글쎄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의 입장은 풀어줄 수가 없다. 먼저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평행선 뭐 언제까지고 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일단 당국 간 대화를 하게 되면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의제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예. 최근에 또 통일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느 그 고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또는 창구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 해제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또 사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또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사과를 하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예. 북한은 대북 제재라든가 오이사 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번에 한일 관계 풀듯이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양보하고 북한도 양보를 우리가 해서. 어떤 양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선언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전향적으로 풀겠다.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되 무조건 푸는 건 아니겠죠. 조건부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문제라든가 연평 포격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향적으로 나올 그 태세가 갖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명시적으로 조치를 해제하겠다. 전향적으로. 예. 이런 이제 어떤 뭔가 조금 선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역시 또 선언에 앞서서 물밑 접촉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은 네. 그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거 사과를 그냥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사과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대가를 우리가 좀 지불해주면은 예. 그러니까 뭐 식량이라든가 뭐 비료를 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남북한 간의 그 유라시아 철도 같은 합의를 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그 페이버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이제 한해, 북한의 한해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지원한다든가.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김정은도 이러이러한 우리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도 뭐 서해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그 포괄적인 그런 사과를 예.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오이사 조치 문제는 해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측의 양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뿐만이 아니라 납북자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아오고 계시지 못한 분들, 국군 포로 분들이 계신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가신 분들인데 나라가 나서서 좀 이분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 귀환 문제는 최근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총리께서도 이완구 총리께서도 프라이카프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 하는 과거에 서독 정부가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이렇게 한 3만 4천 명 정도를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많고 그래도 이제 서독 정부는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동안에 전부 다 비밀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독 정부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율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납북자라든가 아니면 특히 우리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예. 우리가 돈을 주고 북한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게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현물을 주더라도 이 납북자분들이나 또 국군 포로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해법이 예, 저도 필요할까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군 포로를 한번 모시고 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지불하는 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한 든다. 분당이요? 예, 중국을 예. 통해서. 물론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김정은이가 통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 많은 돈을 주고 개인이 가족이 부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것은 비밀리에 조금 그 변호사라든가 예. 교회라든가 이런 민간을 통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그리고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